따뜻한 가족, 따뜻한 라디오. 라디오 서울에서 가정의 달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드립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 입막음 재판 평결 심의 이틀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을 마더 테레사에 비유했고 판사는 배심원들에게 사실에 대한 판사는 본인이 아니라 배심원이라고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판은 입막음용이 마지막이 아니고 연방 대법원이 개입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 연방 상원 법사위원장은 오늘 대법원장에게 친트럼프인 세뮤엘 얼리토와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을 트럼프 관련 심의에서 빠지도록 권한 행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뮤엘 얼리토 연방 대법관은 집과 별장에 걸었던 트럼프 지지 깃발은 와이프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고 자신은 트럼프 관련 재판에서 빠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법에 따르면 연방 대법관의 사건 깊이 판단은 해당 대법관 자신이 합니다. 65%의 소비자가 식품을 살 때 유명한 브랜드 대신 스토어 브랜드를 이용하는 추세가 됐자 소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로서리 스토어들이 가격을 내립니다. 맥도널드는 맥도널드 가격 인상이 크게 부풀려졌다고 공개 성명을 내놨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은 멕시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결론은 이미 난 듯 보이는데 멕시코 최초의 여자 유대계 대통령 탄생이 예상됩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영어가 완벽하며 딸도 미국에서 살고 있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후보는 세계가 지켜봅니다. 미국으로서는 국경 정책이 가장 중심이 되고 세계 모든 나라는 중국과 디커플링하기 위한 나라로 멕시코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가 미제 무기로 러시아 내부를 공격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 중입니다. 국방정보국은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잔해가 발견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은 정찰 위성 발사 시도가 실패한 지 며칠 만인 어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10발을 발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배심원들이 입막음 사건에서 본인의 운명을 가늠하고 있는 때에 트럼프는 자신을 테레사 수녀에 비유했다. 오늘 가디언의 뉴스의 제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운명을 결정한다고 볼 수도 있죠. 본인으로서는 한 번도 전과가 없는 사람이 정말 그 유죄 판결을 받아서 감옥에까지 갈 수 있느냐. 기술적으로는 갈 수 있고 전문가들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런 그 입막음 재판 이틀째인데요. 재판이라는 것은 항상 판결, 그 배심원 판결은 길어지면은 의견이 일치가 안 되는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번에는 보통 이제 시작하고 나서 몇 시간 만에 뭐 배심원의 일치 판결을 유죄든 무죄든 내는 경우들도 많고요. 이번에는 워낙에 이게 전직 대통령과 연관된 신중한 판단을 해야지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판사가 배심원들에게 이걸 어떻게 결정을 해야지 되는가 하는 것들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심원들도 판사에게 요청을 한 게 있죠. 우리가 다 그 변호인 측의 얘기도 들었고 검사 측의 얘기도 들었는데 다시 한번 그걸 듣고 싶다 해서 요청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배심원들이 어떠한 그 다시 듣기, 다시 청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이 판결이 나오지 않은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 판사의 아주 길고 뭐 자세한 이런 그 가이던스를 주는 시간이 있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배심원들이 또다시 듣고 싶은 마이크 코엔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코엔의 증언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글쎄요. 오늘도 이 판결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제는 이제 이 판결하는 동안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을 해야지 됩니다. 법정 그 복도에서 본인을 마더 테레사에 비유를 했다는 겁니다. 성인인 그런 그 세인트 마더 테레사조차도 지금 나에게 쓰여진 것 같은 이 같은 혐의는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이다. 혐의가 다 조작됐다.
전부 조작됐어. 배심원 평결 심의 첫 번째 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판사는 배심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 케이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포르노 배우와 잠을 자고 그게 마침 선거철에 드러나려고 하니까 그걸 이제 13만 달러를 주고 다시는 얘기를 하면 안 돼 하는 입막음용 재판, 그리고는 그 13만 달러 준 것을 사업에서 이리저리 거짓으로 처리를 했다. 그런데 이게 또 이리저리 보면은 선거법, 연방선거법 위반이다 하는 34개 혐의잖아요. 이것이 이 혐의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인가 무죄인가 이런 것을 판결을 내릴 때, 그럴 때 판사가 이제 배심원들에게 어제 얘기를 해준 겁니다. 아마 배심원으로 일해보신 분들은 뭐 대강 짐작도 하고 하지만 케이스마다 또 판사마다 좀 다르죠. 그래서 이 판사는 그 후앙몰천 판사는 마이클 코엔의 그 어떠한 것에 대해서 또 판사인 나 자신이 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한 말에 대해서 내가 유죄라고 생각하고 저런 말을 했구나, 무죄라고 생각하고 저런 말을 했구나, 이게 그렇게 암시된 거구나,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제 법원에서 쭉 그 주고 있는 그 가이던스에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인가 무죄인가를 개인이 배심원이 판단을 내리라고 했거든요. 증거 위주죠. 증거를 판단하는 건 이 판사인 나의 책임이 아니라 배심원인 12분,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사실은 이 증거에 대해서는, 사실에 대해서는 배심원이 판사입니다. 그리고 또 이걸 판결을 내릴 때 내가 이렇게 판결을 내리면 미국의 그래도 전직 대통령인데 감옥에 갈 건가? 아닌가? 어떤 벌을 받는다고 하는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증거 위주로 결론을 내리라는 얘기죠. 처벌에 대해서는 뭐 감옥에 가는 것을,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처벌에 대해서도 추측하지 말아라. 그건 당신들의 영역이 아니다. 당신들은 사실에 대한 판사이고 처벌에 관해서는, 형량에 관해서는 배심원들의 책임이 아니라 판사인 나의 책임이다. 형량은 내가 알아서 결정할 테니까 어쨌든 유죄다 무죄다 아니면 의견 일치를 볼 수 없는 헝줄이다, 이것만 판결을 내려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가짜 기록이 됐다는 것, 트럼프가 이제 예를 들어 마이클 코엔에게 13만 달러를 주고 뭐 이 입막음용 뭐를 했다는 거, 이거 트럼프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게 했다는 게 가짜 기록이라고 판단이 나면, 그리고 이것만으로 그 유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미국에선 항상 의도가 있어야지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내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 하는 것까지를 두 개를 묶어서 가짜로 서류, 비즈니스 서류 같은 것도 많이 했고 이 그런 의도가 있게 이 두 가지로만 판단을 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유죄로 판결을 받는다 할지라도 감옥에 갈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죠. 어제 이제 여러분들께 이미 전문가들의 말을 전해드린 것처럼 77세라는 고령, 그리고 비폭력 범죄, 전과가 없음, 게다 대고 뭐 대통령 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심정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제 한국 언론을 보니까 전부 이 34개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받으면 최고 형량이, 최고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4년이다 이렇게 전부 그 보도를 하던데 그건 아닙니다. 지금 각 34개 혐의에 대해서 각각의 이치 혐의에 대해서 최대 형량이 4년이거든요. 최대 형량입니다. 어떤 건 뭐 프로베이션 할 수도 있고 무죄가 나올 수도 있고 최대라가 갈 수도 있고, 그럼 이게 만약에 우리는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최고 징역형이 4년이라는 것은 틀리는 얘기죠. 하나만 만약에 유죄가 나오더라도 4년은 될 수 있는 거고, 많이 나오면 그것보다 더 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뭐 판사가 뭐 나이도 있고 하니까 동시에 그냥 뭐 예를 들어 감옥 그 수감하는 것을 동시에 해라. 만약에 이렇게 판단을 하고 뭐 34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을 때 4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보통 우리가 계산할 때 그렇게 계산하지 않죠. 이치, 모든 혐의에 대해서 지금 이 케이스는 한 개 혐의의 최대 형량이 4년이고 이 형량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상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사가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무죄가 될 수도 있고, 모두 무죄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무죄로 나오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오늘도 이런 이제 그 배심원들이
여러 가지를 서로 의논도 해보고 하다가 의견 일치, 이게 12명이 다 일치가 돼야지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치 케이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계속 이게 안 나오면은 판사가 한두 번 정도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미결정으로, 이게 미스트라이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모든 것들은 다 열려 있는 것이고요. 오늘도 지금도 이제 열심히 하고들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오늘도 뭐 새로 여론조사 결과 나온 것 보니까 뭐 트럼프 전 대통령 이 문제 때문에 여론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다는 기존의 여론조사 결과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는 이게 또 끝이 아니잖아요. 끝나면 또 조지아 케이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한 트럼프의 역할, 또 기밀 서류 다른 것, 이 부분이 또 있잖아요. 세 개가 더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방 대법원이 오늘 아침에 다시 이제 탑 뉴스가 되는데, 이 연방 대법원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케이스는 기밀 서류와 그리고 이제 의사당 폭동인데, 의사당 폭동 사건과 관련해서 며칠 안에 이제 심의를 해야지 됩니다. 대통령이 저기 가서 싸워라. Fight like hell. 뭐 지옥처럼 싸워. 아니면 다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미국의 민주주의의 보루이고 민주주의의 상징인 의사당에서 사람들도 숨지고 다치고 뭐 세계 망신 그런 망신이 어디 있어요. 제3세계에서도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요즘에 일어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영향을 미쳤다 할지라도 대통령이었을 때 했던 일이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있는가, 이걸 연방 대법원에서 심의를 해야지 되는데, 그 연방 대법원 9명 가운데 1명인 사무엘 얼리토가 집과 본인의 비치 별장에 트럼프 전 대통령 폭도들이 들고 들어가고 폭도들의 그 의미를 담은 그런 기가 집에 걸려 있었고, Stop the Steal, 바이든이 대통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거를 훔쳤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비치하우스에는 Appeal to Heaven, 과거의 Appeal to Heaven 기와 지금의 Appeal to Heaven 기는 달라집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2015년 이전에는 과거에 무슨 뭐 예를 들어 독립운동할 때부터 등등 해서 뉴잉글랜드 상징이잖아요. 상록수가. 그래서 파인 플래그라고도 하는데, 그걸 막 상징하면서 조지 워싱턴도 뭐 본인의 참호에 그 기를 올렸다는, 그때와 2015년부터는 이 기가, Appeal to Heaven 기가 완전히 트럼프를 위한 기가 돼버렸습니다. 미국에서는. 무슨 우파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이 미국을 뭐 기독교 나라로 세워야지 된다. 그게 부르심을 트럼프가 받았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바로 그 Appeal to Heaven 이 길을 별장에도 달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더군다나 이제 민주당에서는 오늘도 뭐 상원에 법사위원장이나 법사위원회도 민주당이 많죠. 다수당이니까 상원은. 그래서 딱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에게 이제 요청을 한 겁니다. 사무엘 얼리토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리고 클래런스 토마스도 본인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너무나 친트럼프적이고, 부인은 막 전화를 돌리고 텍스트하고 해서 의사당 그런 사건에 관해서 깊이 개입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사당 폭동 사건에 관한 면책특권을 심의할 때 스스로 빠져야지 된다. 리큐즈 해야지 된다. 근데 본인들이 리큐즈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에게 당신이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최근에 연방 대법관들은 너무너무 종신직이고 그만큼 믿을만 해왔던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그 윤리적인 코드가 느슨했는데, 이 두 사람이잖아요. 그 세무엘 얼리토와 이 그 클래런스 토마스가 억만장자 공화당 기부자들에게 막 돈을 엄청 많이 드리는 그런 무슨 휴가를 지냈다던가 엄청난 선물, 심지어 집까지 받고 이런 일들도 있고 하니까 그 윤리 코드에 맞춰서 이 트럼프의 이 재판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빠져야지 된다는 것을 연방 그 대법원장에게 지금 요청을 한 겁니다. 상원 그 법사위원장의 위원인 리차드 블루멘틀, 그 커네디컷, 그리고 딕 더빈 상원 법사위원장이죠.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연방 대법원장이 어떻게 할지 모르고, 저도 이번에 안 사실인데 연방 대법관들이 이제 리큐즈 할 때 있잖아요. 본인들이 보통 약간의 문제가 있으면 연방 대법관 아니라 그냥 일반 판사라든가 그런 사람이라면 아마 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빠지죠. 그런 문제에서 아니 나는 아무래도 또 본인이 너무너무 결백하다 할지라도 의심받기 싫으니까 빠지는데, 그런데 지금 그 세무엘 얼리또는 어제 나는 빠지지 않겠다라고 본인들에게 빠지라고 요청을 한 그런 그 상원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냈거든요. 왜냐하면 집이나 별장이나 다 그 길을 건 사람은 내 와이프였고 나는 아니었다. 나는 거기에 반대했고, 그리고 나는 처음에는 그 기가 걸렸는지도, 원래 늘 걸어놓는 기가 아니니까요. 그 기가 거꾸로 걸렸는지도 몰랐고, 거꾸로 걸린 것을 알았을 때 와이프에게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내리라고 했는데 와이프가 며칠이나 저항했다. 그게 무슨 내 죄냐? 와이프가 그렇게 한 거지. 그리고 와이프도 죄가 없다.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사는 집이고 본인의 생각을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내가 내리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와이프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나는 늘 내 와이프의 어떠한 그 권리 같은 것을 충분히 인정을 했었다. 그러므로 이건 내가 리큐즈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한 것은 뭐 헌법이나 뭐 이런 것에 따르면 연방 대법관들이 이렇게 리큐즈 하는 것, 이 사건에서 나는 좀 애매모호하니까 빠지겠다는 그 모든 것들의 판결을 내리고 정하는 것은 그 해당자, 당사자랍니다. 연방 대법관 그 당사자지 다른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에도 국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기 코드라고 말할까요? 국기 코드가 있어서 특히 집에 걸어놓은 기, 그 Stop the Steal,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도둑 맞았어 선거를, 그래서 바이든이 대통령이야, 이거 항의하려고 별 있는 것을 아래쪽으로 거꾸로 다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미국의 국기법에 따르면 그럴 수 있는 때가 있답니다. 딱 유일하게 좀 상황이, 미국이 굉장한 지금 그 현재의 상황이 재앙이라든가 그런 때는 이제 성조기 코드법에 따라서 그렇게 거꾸로 달 수 있는 때가 있지만 이번에는 이제 폭도들도 다 거꾸로 든 길을 가지고 가면서 이건 트럼프를 위해서 그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와이프는 나중에 이제 기자들에게 얘기를 할 때는 이거 세계의 고뇌를 표시한 거다 뭐 이런 표현을 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뉴저지 비치하우스의 기도 아내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므로 나는 뭐 기피해야지 되는 트럼프 재판에서 그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기피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이게 정말 너무너무 추접한 스토리가 되는 건데요. 어제 그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는데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 사무엘 얼리또라는 연방 대법관이 이런 말을 일일이 해야지 되니 얼마나 또 그것도 추접해요. 팍스와만 인터뷰를 합니다. 목소리 주는 그 얼굴 줄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사무엘 얼리또가 팍스와 인터뷰를 할 때 우리 와이프가 그 길을 왜 걸었냐면은 옆집 사람들과 뭔가 아규먼트가 있어서 그래서 걸었다 했는데, 그 옆집 사람이 지금은 젊은 부부인데 캘리포니아주로 이사 와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코비드 때에 이제 부모님 집에, 따님이에요. 부모님 집에 가서 지내다가 그러다가 그 동네에 같은 이유로 온 남자와 만나서 보이프렌드였고, 그리고 지금은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증언을 하는데 그 세무엘 얼리또는 거꾸로 거는 길을 옆집 사람과 엄청나게 충돌을 하고 걸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거꾸로 건 길을 본 적도 없다. 거꾸로 건 길은 1월 뭐 한 17일 정도, 그러니까 의사당 폭동 사건이 일어나고 10일 정도 지났을 때부터 며칠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은 보지 못했고, 물론 그 전에도 본인들이, 옆집은 아닌 겁니다.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집에 걸어놓은 기가 이 젊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집에서 보이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웃이지 옆집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기도 보지 못했고, 물론 그 전에 우리가 그 마당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도널드 바이라고 하고 선거가 끝나고 나서요. 1월 달 되기 전에. 그리고 트럼프를 욕보이는 뭐 이런 것들을 한 적도 있고, 그 전에도 뭐 다른 이런 팻말 같은 걸 걸어 놓은 적도 있고, 1월 6일 의사당 사건이 지난 뒤에는 트럼프는 파시스타라고, 그리고 당신은 공모자라고 이렇게 걸어 놓기도 했는데, 어머니 집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어머니가 일하셨던 분인데요. 그랬는데 어머니가
그게 너무 위험하다고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 때 트럼프 지지자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지 않았느냐고 내 집 앞에 그런 거를 걸어놓는 것이 나는 너무 위험해서 싫다. 그러나 좋은 의도이기 때문에 또 내버려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두 사람들이 이 사람이 깃발을 걸기 전에 얼리또는 부인이 옆집 사람 때문에 깃발을 걸었다고 했는데 깃발을 걸기 전에 일어났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 두 부부와 사무엘 얼리또 부인과의 대단한 싸움은 2월 달에 있었다는 겁니다. 깃발은 이미 내려진 뒤에 있었다는 건데 그때 너무 사무엘 얼리또의 부인과 이 사람들이 심하게 싸워서 이 사람의 그러니까 지금의 남편 당시의 보이프렌드가 그때 경찰에 2월 15일에 전화를 걸었답니다. 전화를 걸어서 지금 그렇게 파워풀한 사람의 와이프가 우리에게 뭐 완전히 뭐 화날 때 뭘 못하겠어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좀 이걸 중재해달라라고 얘기했더니 경찰에서 이미 끝난 일이고 이번엔 끝났으니까 다음에도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가 출동하겠습니다 하고 끝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는 그 깃발이 우리 때문에 올려졌다고 했는데 그 뒤에 우린 격렬하게 싸웠다. 깃발은 2월 17일이고 격렬하게 싸운 건 2월 15일이다. 이런 식으로 저도 지금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 얘기를 여러분들께 왜 드려야지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디부터 시작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이 굉장히 예전 같으면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를 뉴스에서 해야지 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사무엘 얼리또가 거짓말 쳤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미국의 최고 이 두 부부의 주장이 맞다면 맞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경찰 그 녹음 기록이 있기 때문에 뉴욕타임스가 녹음 기록까지 다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도 또 그 취임식 당일날에 이 얼리또의 부인에게 갔었을 때 부인이 뭐 난리를 쳤대요. 워싱턴 포스트 기자의 얘기에 따르면. 그런 걸 보면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미국에서 중요한 뉴스 시간에 이 연방 대법관의 뭐 와이프가 이렇고 연방 대법관이 말한 게 사실과 다르고 이런 걸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같은 연방 대법관이 신뢰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에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라는 것. 이게 지금 미국의 비극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비극은 그 전부터 계속 쌓여져 왔던 것은 사실이겠죠. 뭐 갑자기 뭐 나무가 자라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이후에 이런 일들이 아주 도드라지게 일어나는 것만도 그건 이제 분명한 일이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J 변호사 그룹, 집융자 홈 에퀴리 라인 오브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쉽게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의 주요 신문의 탑뉴스와 그리고 미국에서 그 CO2 같은 것을 줄이는데 제일 뭐 큰 역할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대요. 그 회사 이름만 그것도 미국의 그 USA 투데이의 오늘 일면의 그 탑뉴스고요. 또 하나는 제가 헤드라인이 좀 길다 싶었는데 멕시코의 대통령 선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멕시코가 다른 뭐 완전히 미국과 상관이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2023년도 지난해에는요, 미국의 그 무역 거래량이 중국이 넘버원이 아닙니다. 멕시코입니다. 그런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미국의 이 국경 이민 문제와도 연관이 있고요. 세계도 다 연관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여자 대통령이 또 뭐 남미에는 여자 대통령이 많았습니다만은 멕시코는 처음이고 해서 이 멕시코의 대통령 문제도 오늘 월스트리트저널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역시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월스트리트저널은 경제라는 부분에서 멕시코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경우는 이미 캘리포니아주가 워낙에 히스패닉계가 많이 살고 멕시칸 아메리칸이 많으니까 이걸 일면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들께서 뉴스를 접하실 때 어느 지역에 살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이미 섭취하는 뉴스가 편식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런 면에서 제가 뭐 주마 간산격으로나마 미국 그 전국의 주요 뉴스의 탑 뉴스를 브리핑해 드리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한 겁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이제 미국의 주요 신문의 탑 뉴스는 두 가지가 세트로 거의 모든 주요 신문의 일면에 나왔습니다. 나는 그 두 가지 전부 제가 앞에 전해드렸어요. 트럼프의 지금 재판 진행 중인 배심원 판결 과정, 그리고 그 세멀 그 얼리토의 나는 이 트럼프 재판 참여하겠다는 그것이 이제 두 가지가 거의 모든 신문, 특히 워싱턴 포스트 경우는 보통 이제 워싱턴 이게 말로 설명드리기 힘드네요. 아무튼 강조했다는 얘기입니다. 위에 두 개를 탑으로 나란히 놨거든요. 이렇게 편집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필라델피아 데일리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뭐 그 밖에는 뭐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는 텍사스 달라스의 무기 공장이 지금 가동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려고. 이 문제는 이제 뒷부분에 북한 이슈와 함께 그 전해드리겠고요. 또 어제 사실은 플로리다 그 마이애미 헤럴드 같은 데가 보도를 했었던 건데, 플로리다주의 셰리프 부국장이 러시아에서부터 나오는 허위 정보를 어떻게 퍼뜨린 사람이 됐는가, 뭐 집에서 160개의 가짜 뉴스 사이트를 운영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USA 투데이를 보면은 USA 투데이가 이제 토네이도가 일부 지역에서 한 일주일 동안 계속 그쪽에서 머물렀죠. 94년도 이후에 6번째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뭐 이런 뭐 심각하다는 것을 재는 척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랬다고 하고, 항상 강조를 하는 겁니다. 요즘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와 연관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구온난화를 막고 우리가 허리케인 같은 것도 더 심각하게 가는 것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뭐 이런 것에 회사, 어떤 회사가 CO2를 이산화탄소 방출을 줄이는데 진전이 있는지, 이런 그 회사들을 쭉 이제 이렇게 점검을 해서 일면에 이렇게 토네이도로 피해가 이렇게 심하다와 그 두 가지를 함께 전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제 위에는 많이 익숙하지는 않을 그럴 회사일 것 같긴 해요. 그 데이포스라는 미네소타 미니아폴리스에 있는 소프트웨어 텔레커뮤니케이션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뭐 1년 전에 비해서 85점 몇 %를 줄였대요. CO2를. 원래 이 테크놀로지 회사들이 워낙에 뭔가를 그 이산화탄소 방출 같은 것을 많이 하잖아요. 두 번째가 놀랍게도 T-모빌입니다. 워싱턴에 본사가 있고요. T-모빌도 역시 소프트웨어 텔레커뮤니케이션 회사죠. 그 다음부터는 퍼센티지는 안 불러드리고 회사들만 불러드릴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사 가운데서 쭉 가면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많고, 몰건 스탠리가 한 10번째 정도 되네요. 몰건 스탠리 파이낸셜 회사죠. 뉴욕에 본사가 있고, 이런 회사는 이제 사무실 같은 곳을 테크 업계는 아니지만 굉장히 이제 무슨 친환경적으로 그렇게 한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페이팔도 마찬가지고 캘리포니아주 샌호세에 본사가 있고, 우버도 무척 그 친환경적인 이산화탄소 방출 같은 것을 많이 줄이는 회사고, 우버 다음이 무디스, 그리고 이런 회사가 중요하죠. KB홈, 집 짓는 회사 같은 경우. 그리고 페이지를 한 장만 더 넘겨볼까요? 한 페이지만 더 넘겨보면 그 밖에도 비자도는 파이낸셜 회사지만 플라스틱 같은 것 엄청 많이 쓰잖아요. 클로락스, 컨슈머 상품 회사, 너무너무 많은 것을 만들고 있는 갭도 그렇고요. 또 파이저 제약회사도 그렇고, 또 다이닝 레저 호텔 뭐 도너츠 뭐 이런 기억하시면 되죠. 그 브랜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친환경적인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코메리카는 은행이잖아요. 이쪽에도 많이 있는 달라스에 본사가 있습니다. 파이낸셜 회사가 그렇고, 게스 옷 만드는 리테일 업소죠.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이제 이렇게 친환경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다는 게 USA 투데이의 일면의 뉴스입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은 그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와의 관계, 아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면은 일론 머스크를 백악관의 중요한 자문으로 기용을 할 것이다. 근데 구체적으로는 얘기가 없고요.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는 어제 보니까 아주 길게 한국에서 또 이렇게 막 번역을 하고 했던데 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바뀔 수도 있고,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느냐 아니냐도 50%니까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면은 멕시코가 지금 그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선출하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하는 거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역시 멕시코 선거지만 약간 그 포커스가 다릅니다. 멕시코 선거를 치르는 동안에 이게 이제 후진국에서 있는 일이에요. 멕시코 죄송합니다. 멕시코에서 정치적인 사례가 지금 선거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이게 이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월스트리트저널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뿐만이 아니라 뭐 이코노미스트라든가 다른 모든 매체들도 한꺼번에 묶어서 멕시코에서 바로 새롭게 6월 2일에 대통령이 선출되는 것이 미국과 세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요, 이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부터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선거 일어나기 직전에 정치적인 살인이 너무 많아서 적어도 30명의 후보가 살해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이제 카르텔이 되는 거죠. 지금 이 멕시코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멕시코 대통령 후보들이 3명이 쭈루루 여자인데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말씀도 안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분도 첫 번째 후보와 지금 지지율이 20% 이상 격차가 나기 때문에 당선은 클라우디아 쉐인바움이다. 이렇게들 보고 있거든요. 클라우디아 쉐인바움은 지금의 그 집권당의 대통령과 같은 당입니다. 환경부 장관을 했고요. 그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와 같은 당이고 환경부 장관을 하면서 이분은 62년생이거든요. 근데 정치인이면서 과학자고 부모도 과학자였고 그 물리학을 공부했습니다. 그 박사는 UC 버클리에서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따님은 UC 산타크루즈인가요? 네, UC 산타크루즈에서 박사학위 준비하면서 미국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는 이분이 아주 완벽하고 뭐 미국에서 그 버클리 그에서 박사하고 뭐 연구하고 일도 조금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최초의 여성인 것뿐만이 아니라 최초의 유대계 그 여성 멕시코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리투아니아에서 부모가 멕시코로 이주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멕시코가 왜 이 선거를 사람들이 지켜보는가? 왜냐하면 급변하는 세계 질서에 멕시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중국과 러시아 아니면 미국이 주도하는 뭐 여러 나라들 이런 그 세계 질서에서 클라우디아 쉐인바움이 현재의 안드레이 마누엘 그 로페스 오브라도를 이어가면 현재 집권당 아래서 장관을 했었던 사람이니까 비슷하긴 하지만 굉장히 다르잖아요. 성별부터 뭐 이 여성은 카리스마가 대단하답니다. 그 오브라도로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좀 세계관 같은 것이 있고, 그에 비해서 오브라이드 대통령은 거의 아마 멕시코 대통령 가운데서는 가장 해외 그 출장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원래 이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당선될 때는 사람들이 멕시코가 말하자면 뭐 쉽게 말해서 좌파인 거죠. 이제 불평등이 많다. 불안하다. 그리고 정치가 너무 부패했다. 이런 그 본인의 주장이 굉장히 멕시코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최저임금 인상 등등 뭐 여러 가지 뭐 변혁을 시도를 했어요. 근데 멕시코가 오히려 후퇴를 하고 말았죠. 왜냐하면 전임자들이 무조건 못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전임자들의 업적 지우기부터 한 겁니다. 항상 이럴 때 망해요. 정치인들 보면 무조건 전임자들의 업적을 지우는데 열중하다 보니까 의료 시스템, 교육 시스템이 멕시코에서 너무 중요한데 엉망이 됐고 어떤 에너지 시장, 친환경 쪽으로 가려는 이것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ม็식코가 더 더러워졌고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됐고 물도 부족하고 막 범죄 집단의 장악력이 강화가 됐고 뭐 이런, 그래서 경제 성장이 숫자가 보여주잖아요. 항상 데이터가. 멕시코 같은 나라가 그의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평균 2%, 3% 성장이라면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런 거. 그래서 이제 6월 2일, 미국 날짜로 6월 2일 일요일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할 때 사실은 난국을 물려받는 거예요. 난국을 물려받는 거고, 이 모레나 대통령과 오브라도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그 모레나 당 소속입니다. 그리고 그 오브라도르의 지지를 받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쟁자인 소칠 갤베스, 이 사람은 뭐 말씀드린 대로 여론조사가 너무 떨어지니까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지금 멕시코의 승자가, 대통령이 어떻게 이걸 주도해 나가느냐가 세계에서 너무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는 멕시코를 거쳐서 미국으로 오는 이민자,
난민 신청자, 불법 체류자의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났었고 이게 지금 미국에서도 이슈잖아요. 미국에서는 제일 큰 이슈죠. 지금 미국보다 선거가 조금 일찍 치러져서 이 멕시코의 신임 대통령이 예정대로 당선된다면 무엇이라고 이 이민에 대해서 말할지는 트럼프나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두 번째는 서구 사회가 전자제품, 친환경, 기술 제조 분야에서 우린 중국이 아니라 이제 멕시코 쪽으로 가야지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지정학적인 문제 등등으로 해서 사실은 멕시코가 지금 굉장히 어려웠지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거죠. 이 이민 문제부터 보면은 2023년도에 멕시코에서 국경을 넘는 사람이 2021년도요. 2021년도 바이든이 첫 번째 집권했던 해입니다. 그때 무슨 뭐 많이 늘어나서 뭐 250만 명까지 최고치까지 갔다가 그러다가 이 오브라도르 대통령도 하루에 한 4천 명 이상으로 어차피 멕시코 국경을 통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5월 달에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같은 당이니까 차기 대통령도 이 같은 약속을 따를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런 걸 시행을 하려면 어떤 그 갱들, 뭐 인신매매 이런 것들도 척결을 해야지 되니까 그런 문제가 또 있어야지 될 테고 지정학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특히 친환경 이런 것을 공급망에서 중국 힘들어서 안 되겠다. 뭐 코비드 때도 그랬고 중국은 너무 맘대로니까 하면서 멕시코를 선택을 했을 때 이럴 때 이걸 어떻게 뒷받침을 할 것인가. 물론 중국도 멕시코에다가 무슨 뭐 전기자동차 공장도 세우고 해요. 그러나 중국 한 나라냐 아니면 미국 플러스 알파 베타 뭐 다 이렇게 하느냐 하면 멕시코가 그 멕시코라는 국가에 더 이득이 되는 다수를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미 2023년도에 멕시코는 중국을 제치고 미국의 최대 무역 국가로 딱 이제 올라왔습니다. 이게 이제 USMCA 라고 우리가 부르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사이의 뭐 자유무역 협정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멕시코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도 또 중요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면은 또 이거 없애버린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재계약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것이고 아무튼 이런 문제에서 지금까지는 이 쉐인바움 그 후보가 멘토인 현재의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생각 같은 것을 면밀하게 따랐지만 멕시코 국민들은 전임자보다 조금 더 실용적이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뭐 그렇게 뭐 희망을 품는 이유도 있고 그 첫 번째 이유가 오브라도르가 너무나 그 카리스마가 조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여자 대통령이 더 카리스마를 뿜어서 사람들에게 희망과 확신을 줘야지 된다는 이런 거. 그리고 지금 너무 정부에 돈이 없기 때문에 이 그 오브라도르가 굉장히 그 장악하려는 이런 스타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민간 부문을 활발하게 그 이제 일을 해라 하고 합리적인 쪽으로 길을 계획을 한다면 멕시코에도 좋고 세계에도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제 이미 내일쯤이면 뭐 대대적으로 보도가 나올 것 같고요. 다음 주 월요일쯤이면 멕시코 대통령 그때는 발표되지 않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지금 그런 뜻으로 미국 바로 아래에 있는 멕시코 대통령 선거를 미국에서 자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USA 투데이와 LA 타임스 일면의 뉴스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지금 제가 어떤 것 전해드릴게요. 다우는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그 회사가 무슨 뭐 수입 줄어들 것 같다. 뭐 이런 발표한 뒤에 그런 것이고요. 자, 뭐 나스닥도 별로고 S&P 500도 그럭저럭한데 이보다 우리 더 중요한 그로서리 스토어에 가서 뭐 정말 뭐 집으면 요즘 비싼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65%의 소비자가 식품을 선택할 때 스토어 브랜드나 작은 회사 것, 큰 브랜드는 피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추세로까지 자리를 잡았다 하는 것이 이제 데이터로 확실하게 오늘 그 보도가 됐거든요. 더 힐의 보도입니다. 2003년도에 2003년이 이게 아니겠죠. 제가 2003이라고 썼지만 2023으로 읽겠습니다.
그 스토어 브랜드 판매가 6%가 올랐답니다. 어떤 스토어 브랜드요? 요즘 월마트, 크로거, 뭐 알디, 지역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스토어 브랜드. 예전에는 뭐 그냥 가격 차이도 별로 안 나고 눈에 띌 정도도 아니고 하면은 왠지 뭐 선전 많이 하고 큰 회사가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사는데, 요즘은 너무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그 제너럴 그 스토어 브랜드를 많이 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엊그제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로서리 가격은 1년 전에 비해서는 지금 1%밖에 안 올랐습니다. 단지 우리가 모든 일을 팬데믹 이전과 팬데믹 이후로 생각을 하니까 그때 엄청 많이 올랐었던 것, 그래서 팬데믹 이전과 비교를 하면은 한 20% 차이는 된다고 하잖아요. 뭐 20%에서 많게는 26%까지 보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소매업소가 수많은 그 식품들의 가격을 내리고 있습니다. 월그린, 타겟 요즘 많이 팔잖아요. 뭐 바나나도 팔고. 아마존 프레쉬는 30%를 여러분 저희 얘기해서 쇼핑하면 절약합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또 크로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 꼭 식품뿐만이 아니라 생활 필수품이 다 포함됩니다. 뭐 빵부터 아이들 기저귀까지 수천 개의 아이템의 가격을 우리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월마트 같은 데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습관이 또 하나가 비싼 건 아예 안 산답니다. 그리고 또 그 슈링크플레이션, 가격은 똑같은데 딱 줄어들어 가지고 이런 것도 안 사고, 이걸 이제 알겠죠. 그 제조업체에서도 알 것 같고, 또 한동안 잠잠했었던 쿠폰, 리워드 프로그램 지금 굉장히 인기 있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싸게 생활비를 책정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는 겁니다. 지금 소비자의 입장이 그렇다는 거고, 맥도널드, 요즘 맥도널드 가격 엄청 올랐어요. 이런 얘기 저도 동료로부터도 들었었는데, 맥도널드가 그게요, 지금 시중에 떠도는 말만큼 아닙니다 하고 공개적으로 성명까지 내놔버렸거든요. 미국 맥도널드의 사장인 조 얼링거, 공개 서한이라고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맥도널드가 인플레이션을 훨씬 넘어서 가격을 인상했다는 소문 소셜미디어에 막 퍼지는데, 그건 인플레이션만큼만 올려야지 그것보다 더 올리면 도둑 심보야 이거잖아요. 지금 정확한 얘기가 아닙니다. 매년 미국인의 거의 90%가 먹고 있는, 우리가 자랑스럽게 서브를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로서 우리는 실제 사실을 확인을 해드릴 책임이 있습니다.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고, 우리 아니에요. 우리 아닌데 쟤네가 저렇게 하는 거,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해 드릴 책임이 있습니다. 이럽니다. 13,700개가 넘네요. 맥도널드 스토어 중. 그 중에 한 군데에서만 맥도널드 이것저것 먹으면은 뭐 $18가 된다, 이런 소리를 들어도 우리가 너무 그 프랜차이즈 거기에 실망을 하고 그럴 텐데, 더 걱정스러운 것은 사람들이 그걸 믿어버린대요. 빅맥 가격이 2019년 이후에 100% 상승했다. 제가 잘 먹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인플레이션도 패스트푸드 업체에서 걱정되는 것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제조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서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도요, 꼭 인플레이션, 전체적인 물건 만드는 데의 재료와 물류와 그 배급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전쟁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특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일어난 뒤에 맥도널드의 어떤 아랍권에서의 판매 매출이 엄청 적답니다. 예를 들어 뭐 한 0.7% 이것밖에, 중동 지역에서는 그 지난 분기에 매출이 그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전쟁의 영향인 겁니다. 중동뿐만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도 이제 종교적으로 이제 그 무슬림이 많잖아요. 그런 이슬람 국가들. 여기서도 맥도날드 잘 안 팔린대요. 미워서 안 사 먹나 보죠. 맥도날드 무슨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이스라엘에서 뭐 빨리 뭐 철수하지 않고라든가 여러 가지 각자의 이유들이 있겠죠. 인플레이션과 더불어서. 그리고 전쟁 중이니까 당연히 못 사 먹는 사람들도 엄청 많을 테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그동안 아주 미뤘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할 때부터 조금씩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다 와버린 겁니다. 결국은 미제 무기로 러시아 내부를 공격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동북 쪽 러시아와의 국경 여기서 이제 그 북한의 무기가 잔해가 발견됐다는 건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하르키우를 방어하는 우크라이나 군대의 미사일과 공중폭탄을 막 쏟아붓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럴 때 이제 막 쏟아붓는다 저쪽에서 할 때 to rain 미사일 이런 그 표현을 하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러시아가 쏟아붓는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하르키우 러시아에게 그냥 갖다 바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거든요. 미국도 이미 앤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무슨 그런 것을 뭐 러시아 내부를 공격을 해라 하고 허용한 적은 없지만 필요에 따라서 입장 조절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나토 사무총장은 이미 월요일에 얘기를 했어요. 우크라이나에 이거 합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포함돼야지 된다. 임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화요일에 우크라이나가 이제 그 본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된다. 그 밖에 뭐 캐나다, 영국, 미국의 다른 이제 나토 동맹국들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는 미국이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지는 않겠죠.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그 러시아를 조금 막을 수 있다. 이런 것. 그리고 이미 미국의 포탄 미사일이 러시아 군사 목표물에 이제 곧 이제 들어가기 시작할 거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는 바로 그 뒤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국방정보국이 북한에서 만든 탄도 미사일 잔해가 우크라이나에서 하르키우에서 단거리 미사일 잔해랍니다. 사진 같은 것으로 다 확인됐고요. 화성 그 11호인 것 같다고요. 430마일 가는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홈 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까지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가 아니라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북한은 모든 것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죠. 부인하고 있죠. 왜냐하면 유엔 제재를 받으니까. 그리고 푸틴이 방문하고 그 이유가 미국 선거에는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옥토버 서프라이즈 강혜신이었습니다.